이제 스마트 안경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안경에 집착하게 된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의 메타를 만든 엄청난 앱들, 이것들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팅 플랫폼에 얹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iOS나 안드로이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 앱들이 벌어다주는 광고 수익이라는 게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 이것도 메타의 유명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주커버그는 이에 대한 원한이 좀 강했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10년 준비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컴퓨터 기기는 우리가 먹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앱들도 다 거기서 돌리겠다, 이런 야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VR 기기 기업인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스마트 안경까지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플랫폼의 방향을 한번 그 메타버스로 잡는 바람에 주가가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음, 뭐 틈새 잡설 같은 건데, 이 VR 회사 오큘러스를 창립한 사람이 팔머 럭키거든요. 이 사람이 오큘러스를 나와 세운 기업이 아주 핫한 방산 기업 안드릴입니다. 이게 갑자기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커버그는 안경에 아주 강한 확신을 현재 갖고 있어요. 21년도부터 레이벤 메타 시리즈를 바탕으로 이 궁극의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량 LLM 개발, NPU 혁신 등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행보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이벤 메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뉴럴 밴드가 이 미세근육 움직임을 캐치해서 스마트 안경을 조작한다고 하죠. 와, 이걸 보면서 진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메타의 재무 건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진짜 노이즈를 잘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3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했다, 뭐 순이익이 80% 급감했다, 이런 헤드라인만 보다 보면 메타 망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아무리 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양면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순현금이 44빌리언 달러예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 79.5빌리언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 현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도 이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빅테크니까 당연히 신용등급 역시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까보자면 거의 80빌리언 달러 이렇게 돈을 벌어놓고 68빌리언 달러를 투자로 지출했다.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가 분기마다 4빌리언씩 적자라는 거. 현금이 미친 삭제 중이라는 거. 거기다가 최근에 자금 조달한다고 30빌리언 달러도 채권을 발행한 것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양면을 보시면 되는데 워낙 그 수입원이 튼튼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 회복되면 광고 집행도 늘어날 거고 더 수익성이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또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메타의 경영진 파트입니다. 늘 그렇듯 핵심 인물 5명 추려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CEO이고 최고 경영자죠. 창립자이고 페이스북 성공 신화의 주역입니다. 이 메타의 전체 방향, 비전, 속도, 지출 이런 걸 다 결정하는 절대적인 위치인데요. 의결권이 마크 주커버그한테 있어서 뭐 하겠다고 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메타의 강점이자 또 약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냉정히 평가를 해보면 확실히 비전과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 실책을 할 때도 꽤 있다. 이 메타버스가 다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도한 확신을 갖고 달리다가 이 누적 손실이 60빌리언 달러를 찍었고요. AI 전략이 공격적이지만 막상 품질을 까보면 아직은 딥시크한테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충분히 믿어줄만 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 투자 매력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요. 인터뷰를 보면 자기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초지능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올 것이다. 그리고 늘 이런 미래는 내 예상보다 빨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야 된다. 내 역할은
최고 인재들 다 데려다가 아낌없이 GPU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또 성과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역시 주커버그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수잔 리입니다.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이죠. 이 메타의 안주인 같은 분이신데, 이 재무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고, 메타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균형감 있는 CFO로 꼽힙니다. 22년 침체기를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다만 주커버그가 공격적인 AI 투자를 워낙 계속하고 있다 보니 ROIC, 이 투자한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나, 이 지표가 좀 불안하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적자도 문제고요. 그래도 메타버스로 인한 그런 위기도 극복해 봤으니까 이번에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보즈워스, CTO, 네,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요. 모든 AR, VR, 스마트 글래스, AI 기술 인프라, 메타 OS 이런 부분의 최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정히 평가하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리얼리티 랩스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메타버스 비전이 실패할 때 가장 조롱을 많이 받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AR 안경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나자레라고 해서 오리온이라는 AR 안경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제품만 공개가 되고 망했습니다. 이후로 소식이 없고요. 하지만 그 페이스북 최초 엔지니어 15명 중 한 명이고 주커버그와 그만큼 일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가 신사업을 추진할 때 엄청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스 콕스, 네, CPO고요. 최고 제품 책임자이십니다. 이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초기 13번째 멤버였고요. 이 FOA, 모든 앱 제품을 전체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릴스를 대중화시키고 왓츠앱을 성장시킨 주역이고요. 요즘에는 메타 AI를 모든 앱에 탑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성과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엄청 능력이 있으신데 그래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아직 틱톡과의 그 숏폼 경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앱들이 대중화가 된 만큼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SNS의 안 좋은 점, 문제점, 청소년한테 악영향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부 규제가 각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다 콕스 씨한테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너무 중요한 최근 메타 인재 영입 광풍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왕입니다. 포지션은 CAO, 최고 AI 책임자이고요. 스케일 AI라는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97년생이고 25년도에 메타로 영입이 됐습니다. 메타의 슈퍼인텔리전스 랩의 리더죠. 라마 모델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요. 역시 냉정히 평가를 해볼 건데 궁금한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주커버그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데려왔을까? 이 스케일 AI 지분 매수할 때 쓴 금액이 15빌리언이거든요. 연봉과는 별개로. 근데 공부해보니 그럴만하다. 이분이 쉽게 말하면 AI 업계의 강영욱 같은 분입니다. 행동교정 전문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스케일 AI가 뭐하는 회사인지 좀 봐야 돼요. 알렉산더 왕이 창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다른 개념의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을 보면 일단 빅테크 고객들이 자기가 만든 AI를 들고 옵니다. 그럼 이들을 위해 아주 품질이 높은 잘 분류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AI가 학습하기 좋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를 하고 라벨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서 자라 등껍질을 소뚜껑으로 학습하지 않게 잘 계속 피드백 주면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고 피드백,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들고 온 AI 모델을 또 훈련도 시키고 이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까지 진행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AI 인프라 사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기업이 이제 초창기에 피터 틸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피터 틸이라 하면 이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대단한 기업들을 성공시킨 그런 사람이죠. 팔란티어든 페이팔이든. 어쨌든 이번 제네시스 행정명령에서 그 1차 협력 기업 명단에 이 스케일 AI가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최초로 구상하고 일궈낸 알렉산더 왕이
이 초지능 연구소의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끊는 등그 스케일 AI가 완전히 메타 라인을 타게 되죠. 그럼 라마4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라마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 메타라는 국가 권력급의 그 지원과 권한이 다 몰아져 있는 겁니다. 일단 자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를 기다리는 입장이긴 한데 뭐 AI 제품 배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해요.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적합한 사람한테 다 해주는 느낌이라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내러티브의 마지막 파트, 커뮤니티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가 꽤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총정리한 아이렌이나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소형주라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그런 건지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뭐 괜찮은 회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커뮤니티의 정보력이 엄청나다. 근데 메타는 이 대중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커뮤니티를 돌아봐도 뭐 기술적인 분석밖에 없고 뭐 중소형주 커뮤니티처럼 심도 있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메타 특성상 뭐 테슬라 같은 기업에 비해 강렬한 팬덤이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링크드인도 뭐 채용이 워낙 광범위해서 뭐 읽어내기가 어렵긴 했는데요. 하나 재밌는 장표가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 빅세븐이 시니어 개발자들을 얼마나 많이 채용했나, 얼마나 많은 돈을 줬나 이걸 정리한 건데요. 메타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점이 많이 찍혀 있죠. 많이 뽑았고 또 다른 기업에 비해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그만큼 연봉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뭐 10월에 인공지능 연구원 600명 감원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퍼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미 잘 돌아가는 직원들 내보내는 그런 그림 같아서 뭐 회사가 어렵나? 뭐 이런 걱정도 들고 그렇죠. 근데 공부해 보니 그럴만하다. 너무 많이 뽑아놨다 이미. 그래서 감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메타 공부하면서 뉴스 이면을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타의 기업 내러티브였고요. 이제 드디어 투자 매력도 점검 시간입니다. 매수 요인은 뭔지, 또 매도 요인은 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먼저 투자 메리트부터 보겠습니다. 4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AI 기반 광고 엔진이 압도적인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 분기마다 20빌리언 달러 이상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고요. 틱톡 제재 시 미국 점유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 광고 집행 더 하면서 더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메리트는 역시 스마트폰 다음 컴퓨팅 플랫폼, 즉 다음 컴퓨터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안경만 봐도 21년도부터 퍼고 있으니까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시대가 온다면 가장 선두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그 시대를 메타가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이 메가 내러티브를 그냥 직접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또 빅테크입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스케일 AI 같은 인프라 기업도 갖고 있고 30억 앱 이용자까지 있으니까 물리 인프라, 뭐 훈련 인프라, 데이터, 제품 이런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뒤처졌지만 앞으로 또 앞서 나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최근 구글이 갑자기 약진한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메리트는 재무 건전성 이야기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재무도 건전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리스크를 흡수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엄청 좋아 보이는데 리스크도 봐야죠. 냉정히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컴퓨터에 가장 근접하긴 했는데 관련 매출이나 생태계가 투자 대비 너무 미약합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얘기고 두 번째 리스크는 지금 당장 어쨌든 AI 품질이 떨어진다.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불투명하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이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현금 삭제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항상 있는 리스크인데 이 규제의 공격을 참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뭐 청소년 쇼폼 규제, AI 콘텐츠 규제, 뭐 개인정보 관련 소송 참 많이 당해요. 뭐 기업 성격 자체가 그렇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인데요. 네, 월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11월을 보면 아랫꼬리가 깊게 달려 있는데요. 하락했다지만 그렇게 추세가 무너져 보이진 않죠. 아쉬운 것은 최근 고점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좀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지저분한 영역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매물대가 쌓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장악해서 올라가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볍게 봤고요.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네요, 이제.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다음으로는 메타 위기설에 대해 잠깐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기냐, 기회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대 위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 판단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매크로 악재도 섞였겠지만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확실히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위기설이 돌았고요. 냉정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 초기, 모바일 전환 대실패 위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원래는 PC 기반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모바일 광고 매출이 바닥을 쳐가지고 뭐 락업 물량 해제도 좀 엮였겠지만 주가가 50% 하락합니다. 하지만 망했다면 지금 우리는 메타를 볼 수 없었겠죠. 당시에 그 HTML5 기조를 포기하고 그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고 해서 이 기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페이스북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저커버그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해서 문제가 크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 청문회 불려다니고 이랬습니다. 근데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쇼크난 게 좀 컸어요. 앱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런 전망이 나와가지고 이 심리가 악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악재는 더 부각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바닥을 판 거죠. 고점 대비 43%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극복 요인으로는 인스타그램 전성기가 그때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해결이 됐다 볼 수 있는데 19년 10월에 그 스토리 기능이 나오면서 또 인스타가 굉장히 성장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43% 하락하고 코로나 전까지 쭉 우상향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사실 진짜 치명적이었죠. 금리 인상 시즌이라 유동성이 마르고 있는데 이 애플의 ATT,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 정책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이 낯설어도 익숙하실 거예요. 언제부턴가 아이폰에서 앱을 깔면 그 추적 금지 요청 팝업 이런 게 뜨잖아요. 이게 맞춤 광고용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이게 메타한테 엄청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과투자 이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77% 하락했습니다. 와, 이러면 진짜 망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안 망했죠. 효율성의 해 선언을 하면서 인원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메타버스 쪽 예산 줄이면서 그리고 AI 잘 키우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를 메타가 극복해 왔는데 이번 조정은 위기인가라고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반등 전에 올라가야 이제 그림이 완벽한데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이 4개 기업 다 잘 반등할 것 같아서 추린 거긴 해요. 라고 해봤자 혓바닥이 길다.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향후 주목할 이벤트 정리고요.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랑 라마4 베헤모스가 잘 출시되나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AI 모델을 또 어떻게 전개할 건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레이벤 메타 새로운 모델 나오는 거랑 데이터 센터 가장 가까운 건 프로메테우스인데 이게 잘 가동되나 전력 공급이 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전력 데이터 센터 공사하려다 불발되는 그런 이슈들도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닝콜마다 AI 적용으로 광고 효율 개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전체 총정리, 메가 내러티브, 기업 내러티브, 투자 매력도와 리스크 정리해봤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AMD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 구글 TPU가 또 이름을 알리면서 AMD가 약간 기가 죽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공부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